여러분, 파업이 터지면 보통 주가가 어떤가요?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주가가 이상합니다. 파업 뉴스가 터질 때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르거든요. 2024년 상반기 울산 공장이 72시간 멈췄을 때 주가는 오히려 3% 상승했습니다. 증권가는 당황했죠. 왜 생산 중단이 호재가 되는 거지? 답은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은 파업 그 자체를 본 게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사람 때문에 멈추지 않는 구조가 완성됐는지 그 내구성에 베팅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노조의 파업이 정말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파업이 터질수록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걸까요? 울산이 멈춰도 현대차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은 왜 월스트리트가 파업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공급망 내성이라는 숫자에 돈을 거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떤 거대한 시나리오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이 2024년 11월 낸 보고서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가관이에요. 현대차 파업, 자동화 가속의 신호탄. 증권사가 대놓고 파업을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왜일까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소름 돋습니다. 울산 라인 가동률 10% 하락 시 조지아 메타플랜트 증산으로 상쇄 가능. 오히려 단위당 생산비 12% 절감 효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파업이 이익이다가 아닙니다. 파업 같은 변수조차 비용 구조를 흔들지 못한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2024년 파업 기간 동안 현대차 글로벌 생산량은 8%밖에 안 줄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30% 붕괴했을 숫자죠. 차이가 뭘까요? 해외 로봇 공장들이 즉각 가동률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이걸 보고 확신했어요. 현대차는 더 이상 울산 한 곳에 목숨 거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확신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파업 소식에 매도 아닌 매수 주문이 쏟아진 거죠. 여기서도 무서운 건 현대차가 이 흐름을 정확히 숫자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현대차 IR 자료를 보면 이상한 지표가 하나 등장해요. 글로벌 생산 탄력성 지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한 공장이 멈춰도 다른 공장이 얼마나 빨리 커버할 수 있는가를 수치화한 거죠. 2022년 65점이던 이 지수가 2024년엔 89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백업 시스템이 갖춰진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보고 이해했어요. 파업은 이제 현대차한테 치명타가 아니라는 걸. 파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파업 같은 충격을 버티는 체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가치에서 제일 비싼 건 실적보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현장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공정 불량률입니다. 로봇 도입 전후로 현대차 내부 데이터를 보면 공정당 불량률이 0.01% 감소했어요. 0.01%가 뭐가 대수냐고요? 사실 이게 조 단위 리스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불량 하나가 리콜로 번지면 수백억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요. 로봇은 컨디션 따라 품질이 안 흔들립니다. 0.001mm 오차로 100만 번을 반복해요. 사람은 불가능한 일관성이죠. 어느 공정에서 불량이 나왔을 때 사람은 제가 실수했나 봐요 라고 말하지만 로봇은 3번 볼트 체결 시 토크값 0.2% 초과라는 정확한 원인을 남깁니다. 결국 현대차가 원하는 건 천재가 아니라 절대 실수를 숨기지 않는 정직한 시스템인 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시스템의 진짜 위력은 공장 밖에서 발휘됩니다. 판이 훨씬 커지거든요. 바로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혹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아시나요? 미국 내에서 만든 차만 보조금 주겠다는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 쓰면 탈락이죠. 이 까다로운 규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현대차가 내놓은 답이 바로 조지아의 거대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벽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되죠. 바로 인건비예요. 미국 공장 노동자들의 연봉이 한국보다 오히려 비싸거든요. 그럼 미국의 공장 지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은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봇이죠. 조지아 메타플랜트를 처음부터 로봇 비율 70% 이상으로 설계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정책과 지정학에 대한 해지, 즉 공급망 안보예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현대차는 어느 나라 노동자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춰도 조지아가 돌고 한국이 멈춰도 싱가포르가 돕습니다. 로봇은 국적이 없거든요. 이 글로벌 무국적 시스템의 심장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예요. 2021년 정의선 회장이 1조 원에 인수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유튜브나 찍는 쇼 로봇 회사를 왜 사냐고. 구글도 포기한 돈 먹는 하마였거든요. 하지만 정 회장은 개인 돈 수천억 원을 털어서 지분 20%를 개인 명의로 챙겼어요. 회사 돈도 아니고 개인 돈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4년 뒤에 나왔습니다. 2025년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업가치 평가액이 15조 원을 찍었거든요. 1조로 산 게 15배가 된 겁니다. 정 회장 개인 지분 가치만 3조 원이 됐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3조를 어디 쓸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현대차 그룹 순환 출자고리를 끊는 데 쓸 겁니다. 지배구조 정리하려면 7조에서 8조가 필요한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으로 3조 확보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랑 개인 자산으로 채우는 거죠. 결국 로봇 회사 하나가 현대차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열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매출이 중요해요. 매출이 올라가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담보대출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그룹 계열사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모두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을 삽니다. 2024년 한 해 그룹 내부 거래만 3천억 원이 넘어요. 재밌는 건 가격입니다. 외국 판매가는 대당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인데 그룹사끼리 거래할 땐 1억 2천만 원에 사요. 왜 더 비싸게 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계의 가격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가격을 사는 겁니다. 매출이 높아지면 회계법인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럼 정 회장 지분 가치도 올라가고요. 은행에서 돈도 더 빌릴 수 있고 일석이조죠. 물론 계열사들이 평소에 이렇게 비싼 로봇을 명분 없이 사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명분이에요. 그리고 그 명분은 종종 공급망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파업이 터지면 명분이 생기는 거죠.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로봇 구매를 늘립니다. 라는 설명이 가능해지니까요. 2024년 파업 직후 현대제철은 로봇 구매 예산을 2배 늘렸고 현대건설은 신규 로봇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파업 때문이라고 했죠. 여기서 핵심은 파업이 목적이 아니라 파업 같은 변수들이 재무 전략의 명분으로 흡수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파업이 길어질수록 보스턴 다이나믹스 매출 올라가고 기업 가치 올라가고 정 회장 지분 가치도 상승하는 구조예요.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해 파업하지만 그 파업은 역설적으로 회장님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킬 로봇 회사의 몸값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IR이 됩니다. 투자 설명회보다 더 확실한 증거거든요. 사람은 통제 불가능하고 시스템은 그걸 제거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 말이죠. 이렇게 내부 승계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동안 밖에서는 테슬라와의 피말리는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왜 이렇게 급하게 로봇 전환을 밀어붙일까요? 테슬라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을 때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테슬라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로봇 한 대를 2만 달러, 약 2,800만 원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범용 로봇이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공장 일도 하는. 반면 현대차는 딱 하나만 노립니다. 자동차 만드는 일만큼은 사람보다 잘하는 고사양 로봇입니다. 아틀라스의 한 대 가격은 1억 원이 넘어요. 테슬라보다 3배에서 4배 비싸죠. 누가 이길까요? 역사는 애플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이폰이 이긴 이유는 전화기로서의 완성도였지 맞는 기기여서가 아니었거든요. 현대차도 지금 정확히 같은 전략인 겁니다. 특화된 완성도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 옵티머스는 아직 시제품 수준이에요. 반면 현대차 아틀라스는 제한적이지만 실제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현대차는 데이터가 나오는 현장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 실제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실시간 불량률, 토크값, 온도 변화. 이 모든 게 AI 학습 재료가 됩니다. 테슬라는 이걸 실전 현장에서 계속 뽑아내긴 어렵죠. 2025년 보스턴 다이나믹스 매출 구조를 보면 재밌어요. 30%가 서비스 매출이에요. 로봇 판매가 아니라 유지보수 등으로 버는 돈이죠. 애플이 앱스토어로 계속 돈 버는 것처럼요. 현대차는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팔아서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서비스로 월 구독료 받는 회사로 말이죠.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현대차 재무팀 개선에 따르면 로봇 사업 비중이 10% 늘 때마다 영업 현금 흐름이 5% 개선된다고 합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현금이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자동차는 경기 따라 판매가 들쑥날쑥하지만 로봇 유지 보수 계약은 고정 수익이죠. 이게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리는 진짜 동력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이 현대차 밸류에이션 모델을 바꿨어요. 자동차 제조사 기준이 아니라 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밸류가 2배 이상 높게 나오죠. 월스트리트는 이미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로 안 봅니다. 분산 생산 네트워크 플러스 로봇 서비스 현금 흐름을 가진 플랫폼 기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파업뉴스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파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파업 같은 충격이 기업 가치를 흔들지 못하는 구조가 확인될수록 시장이 더 높은 멀티플을 주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이 가치가 도달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렇다면 203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대차 로드맵에 따르면 완전 자동화 원년이 됩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열려요. 첫 번째는 파운드리형 로봇 생산입니다.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하듯 현대차는 전 세계 로봇 설계도를 받아 찍어내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제조 플랫폼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인력은 용접공이 아닙니다. 로봇 코드 수정하고 시스템 관리하는 소수 엔지니어뿐이에요. 두 번째는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지금은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 중이지만 2030년엔 로봇 가성비가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때가 되면 기업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희망퇴직이나 직무전환이란 이름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겠죠. 용접공에게 코딩 배워서 로봇 관리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재교육 실패는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고요. 이는 심각한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부의 양극화입니다. 로봇 소유한 자와 로봇에게 일자리 뺏긴 자 사이의 격차죠. 로봇이 번 돈은 노동자 월급이 아니라 배당금으로 갑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로봇세 논의가 시작됐어요. 로봇이 사람 일자리 대체해서 번 수익에 세금 매기자는 겁니다. 그 돈으로 실직자들에게 기본소득 주자는 거죠. 하지만 기업들은 반발합니다. 로봇세는 혁신을 막는다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만든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집니다. 물건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현대차의 조용한 공장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울산 공장 앞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역사적 전환점인 거죠. 지금 그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파업이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라 이 구조 전환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예요. 당신은 이 변화의 수혜자가 될 건가요? 아니면 희생자가 될 건가요? 노동소득만으론 더 이상 부를 쌓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로봇이 만든 이익은 로봇을 소유한 자본에게 갑니다. 그 자본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아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